It's hard to imagine this is how 2020 started. 2019년 중국에서 시작된 미지의 감염병.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간 바이러스는 인류를 두려움에 떨게 했다. 수많은 사망자를 낳으며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희대의 역병 코로나19. 오늘 추가로 확진된 환자는 아직 없어서 국내 총 확진자는 28명으로 국내 유지되고 신규 있습니다. 확진 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현재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떨어집니다. 2024년 현재 코로나19는 어느새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진 듯 보인다. 그동안 국민 3명 가운데 2명꼴로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 거의 포기 상태고 집사람이 많이 울고 여기저기 도와달라고 연락도 많이. 코로나를 걸린 시간이 7개월 정도 길었고 찬바람을 마시면 계속 찬바람을 마시면 기침이 계속 나와요.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찾아온 예상치 못한 후유증까지. 항생제 내성은 서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판데믹입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미지의 감염병. 인류와 바이러스의 전쟁에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할까? 여전히 조금씩 두려움이 남아있단 건데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 청소에 쓴다는 정명자 씨. 뭐 뿌리시는 거예요? 소독제요. 이부자리나 뭐 옷에도 뿌리고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냥 세균 없어진다고 해서 저는 이걸 사용하거든요. 원래도 깔끔한 성격이었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욱 부지런해졌습니다. 여기가 애들이 손 닿는 부분이라서 좀 깔끔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자주 소독티슈로 닦아줘요. 그리고 늘 200장 이상 구비해둔다는 마스크. 마스크요. 종류별로 있어요. 겨울 거 따로, 여름 거 따로. 이거는 겨울 거예요. 두꺼워요. 이건 여름 거. 이건 얇아요. 이것도 구사거든요. 3번의 코로나19 감염은 정명자 씨의 일상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알았고 2023년, 2024년. 처음에는 많이 사람들도 사망하고 막 그랬잖아요. 저도 죽을 것 같은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러다가 죽나? 막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육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첫날은 죽을 만큼 아팠어요. 아주 한숨도 못 자고 계속 침대에 앉아가지고 정말 울었어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목이 아프고 기침 나고 그러거든요. 밖에 나가면은. 그래서 저희가 목이 좀 안 좋은 편이긴 하는데 코로나 앓고 나서 더 목이 잠겨요. 평범한 일상을 바꿔놓은 역병 코로나19는 아이들의 습관마저 길들였는데요. 원래 옷 다 벗고. 이쪽으로 와, 혜준아. 여기서 먹을게요. 네. 마스크 잘 쓰고 왔네. 10살 예준이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외출 후 알아서 옷을 벗고 갭니다. 양말도 다 벗고. 혼자서 척척 절하네요. 네, 맨날 저렇게 들어와서 옷까지 저렇게 잘 개고. 네, 여기 선까지 이렇게 절대 넘으면 엄마가 굉장히 화내시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들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옷 벗고 손발 씻고 그리고 이제 거실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희는. 손발 깨끗이 씻고 와. 네. 처음엔 혼나기도 했지만 이제는 깔끔 신사가 된 예준이. 할머니의 규칙을 잘 따릅니다. 이제 집에 온 건가요? 네, 좀 있다가 또 이제 아, 조금 이따 또 나가요? 학원 가요. 얘는 좀 일찍 오거든요. 4시에 끝나니까. 그 집에 그럼 잠깐 있는데 씻고 이렇게. 네.
무슨 옷을 갈아입어야 되니까 밖에서 입은 옷을 입으면 안 되니까. 바쁜 자식 내외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정명자 씨에겐 아이들의 건강이 늘 1순위인데요. 집에 오면 손발을 꼭꼭 씻는 모양이네. 인생의 절반 가까운 시간을 마스크와 함께 보낸 아이들이 짠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년이 대한민국이 멈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뭐 전무후무했고, 근데 이제 앞으로도 사실은 어디에서 어떤 계질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또 새로운 전염병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그런 생각하면 좀 진짜 무섭고 각박하고 아이들이 앞으로 커가는 그 세상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일로 와서 옷 갈아입어야지, 나니야. 엄마. 아니야. 옷 위에만 벗어 그냥. 손발 씻고. 이것만 벗고 손발 학원 금방 갈 거니까. 근처에 사는 예쁜 손녀들도 간식 시간에 맞춰 잠깐 집에 들렀습니다. 얼른 먹고 가야 돼. 혹여 티끌 하나라도 아이들에게 묻을까 노심초사하는 할머니의 마음인데요. 마스크. 주머니에 담아. 가자. 잘 갔다 와. 이따 할머니가 데려 나갈게. 응. 조금은 별나 보이는 듯한 할머니의 사랑. 정명자 씨는 언제쯤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너처럼 유난스럽게 뭐 마스크 쓰고 뭐 미세먼지도 안 나가도 코로나 걸릴 사람들 다 걸리고, 나는 이렇게 다녀도 한 번도 안 걸렸다. 너는 3번이나 걸렸지 않냐. 그렇게 해봐도 필요 없다. 근데도 저는 내 방식대로 해야 되니까, 옆에서 누가 얘기하든 어쩌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니까. 어느덧 병원 내 마스크도 자율화가 됐지만 호흡기가 약한 김웅 씨에겐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입니다. 지금 막 걸어왔는데 터미널에서 좀 호흡이 좀 지금 고르지 못해서 숨이 조금 차긴 해요. 그래서 말을 하기에 조금 답답한데. 취약한 목 건강을 위해 수건도 꼭 감싸는데요. 평소에도 그게 다 완치가 안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나기는 해요. 자기 전에 아니면 가끔 이제 활동할 때.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그때는 이제 코로나 걸리고 나서부터 계속 그랬죠.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병원에선 경과를 관찰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어? 체중이 좀 늘었나 보다. 체중도 이제 조금씩 늘고 있고요. 네. 기침가리 없고. 예. 예? 기침가리 없고. 예. 숨 찬 거 없고. 숨 좀 차고요. 근데 이게 숨 차고 기침 나는 거는 전보다 이렇게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 옛날에 그 코로나는 기억나죠? 7, 8개월 고생했잖아. 네. 그 흔적이 아직 좀 남아 있어. 직장을 다시 나가볼까 하고 했는데. 보통 열흘 전후로 증상이 호전되는 코로나19. 하지만 이렇게 수개월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기를 한 달 정도 바로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또는 롱 코비드입니다. 만성 코로나19 증후군이란 진단 이후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며 다른 대체 진단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증상 및 징후를 말하는데요. 뇌기능 저하와 후각 상실, 기침과 호흡 곤란을 비롯해 다양한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김웅 씨는 특히 기침과 호흡 곤란의 증상을 겪는 중입니다. 이 환자분의 코로나 수치인데요. 여기 날짜를 보면은 7개월 사이에 코로나 수치인데요. 어떻게 따지냐면 25가 넘어가면 그 바이러스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고 죽은 애들이라고 얘기하고요. 20에서 아래로 떨어질수록, 그러니까 15, 10 이렇게 떨어질수록 점점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바이러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처음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2022년 4월부터 그해 11월까지 무려 7개월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며 몸에도 무리가 오게 된 건데요. 바이러스는 몸에서 떠났지만 김웅 씨의 일상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이게 찬바람을 마시면 계속 찬바람을 마시면 기침이 계속 나와요. 네. 평상시에는 목도리, 장갑, 그리고 털신, 그리고 모자. 오늘도 모자를 안 썼는데 요즘은 날씨가 따뜻해서 근데 항상 그것은 이제 구비하고. 반려견 보리와 함께하는 산책 외에는 야외 활동이 거의 없다는 김웅 씨. 직장으로의 복귀도 더뎌지고 있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이 그립기만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바로 한 달 전 이제 아이들하고 가족 여행을 결혼기념일 해가지고 갔었어요. 그 이후에는 해외여행을 못 갔어요. 이제 여행 자체를 못 갔어요. 아이들하고 여행 가는 게 지금 꿈인데. 키 182cm, 몸무게 84kg의 건장한 영어 교사였던 김웅 씨. 림프종이라는 시련이 찾아온 것도 모자라 이듬해엔 코로나19까지 덮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기저질환으로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혈액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중에 이렇게 림프종이라는 항암 치료를 반복해서 3, 4주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암 치료를 계속하는 중에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보통 한 일주일 열을 치료하고 감기처럼 앓고 털털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한 3, 4개월 이상 계속 이 바이러스랑 같이 사람이 살고 있고 이 바이러스가 몸에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림프계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담당합니다. 인체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림프관을 따라 움직이던 림프구가 즉시 출동해 맞서 싸우게 되는데요. 이 림프계 세포에 암이 발생한 게 바로 림프종입니다. 림프종 치료를 위해서는 림프구를 억제하는 약을 써야 하는데요. 하지만 림프구가 억제되면 우리 몸의 방어 체계가 무너져 바이러스에 대한 대항이 어려워집니다. 림프종 투병 중 코로나19는 그야말로 재앙이었던 겁니다. 그 코로나라는 단어가요. 공포스러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환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당시의 분위기는 저 병에 걸면 난 죽는다. 뭐 선망도 왔었고요. 불안, 우울, 공황이 있어서 지금도 2년째 약을 이제 복용 중인데 어느 날 갑자기 습격한 코로나19는 한 가장의 삶을 180도 바꿔놨습니다. 김웅 씨는 역병으로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울의 성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마법에 걸려서 저주에 걸려서 이렇게 한 번에 할머니가 돼요. 제 심정이에요. 제가 청춘 같은 그런 젊음 같은 걸 갖고 있다가 갑자기 저주에 걸려서 코로나죠. 저주에 걸려서 이제 할아버지가 된 근육통도 오고 전신이 다 아프니까 저도 이제 저주를 풀기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나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미래에 정말 또 다른 무서운 질병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때는 또 더 강해져 있는 제가 될지 아니면 또 두려워 떨지 그건 저도 좀 확실하진 않아요. 한창 코로나19 유행할 때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미지의 병에 대한 의료진의 공포감도 같이 있었어요. 환자를 한 시간에 한 10명 보던 의사가
옷을 매번 갈아입어야 되니까. 아, 그걸 예. 매번 갈아입어요? 환자마다 갈아입어야 되니까. 예. 몰랐어요. 호흡기 질환 환자가 오면 코로나가 의심되고 갈아입어야 되니까 이게 한 시간에 2~3명밖에 못 보게 되니까 혼란이 계속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환자를 보면서 서로 의료진끼리 부딪히고 환자의 환경에 방호복이 닿으면서 방호복이 오염이 되고, 근데 그 오염이 될 때 내성균이나 세균들로 오염이 되는 거죠. 그것이 다시 환자의 침상, 또 다른 환경에 오염이 되면서 내성균이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항생제 내성균이요? 예. 아니, 이 항생제 내성균하고 코로나19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를 예를 들면 코로나는 우리 1년 동안 치료약이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상태가 막 나빠지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폐렴이 생겨 있어요. 그 사람이 폐렴이 생기면 항생제를 줄 거냐 말 거냐 고민하는데 이 사람이 폐렴의 원인이 뭔지 몰라요, 우리가. 코로나 폐렴이 의심되지만 코로나 약은 없고 2차성 세균성 합병증이 생겨서 환자가 나빠지면 돌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항생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험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 실제로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이 3~4년 동안에 항생제 사용량이 아주 급격히 늘었죠.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치면 항생제 오남용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항생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환자들이 오래 잘 살았던 거일 수도 있거든요. 오랜만에 병원을 찾은 전계원 씨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병원에서 다음 세상에 가는 듯 했지만 지금 다시 병원에 올 수 있는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췌장암 수술을 받은 전계원 씨. 수술은 잘 됐지만 그 이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항암 치료를 앞두고 간에 고름이 차는 증상이 나타난 건데요. 생사의 갈림길에 설 정도로 치료 과정이 아주 험난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앉으세요. 네.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예. 얼굴이 그때보다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다 교수님 덕분에 많이 건강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암은 더 안 하고 계속 지내시는 거죠? 네네. 소화기 내과에서 네. 그 소화기. 3개월에 한 번씩 CT를 찍고 네. 그 추적 관찰하는 중이고 예. 그 외에는 집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예, 아니, 환자분께서 아주. 대체 전계원 씨의 몸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처음에 생겼던 간 농양을 항생제 치료하던 중에 그 세균이 항생제 내성 세균으로 이제 바뀌게 됐던 거고요. 항생제 치료를 계속 하다 보면은 항생제 내성 세균이 이제 몸에 생기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항생제 듣는 세균은 없어지고 내성인 세균만 남게 돼서 그 내성이 더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세균이 되는 건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간 농양을 유발했던 세균이 폐혈증을 유발했었어요. 이제 항생제는 세균성 감염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인체에 항생제를 투여하면 세균의 증식과 성장을 억제해 질환을 치료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세균이 내성을 가지게 되면 항생제의 공격에도 세균은 죽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한 가지 항생제뿐만이 아닌 여러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다면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아 세균은 더욱 증식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갑자기 찾아온 합병증. 당시엔 국내에 치료제도 없어 전계원 씨에겐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죠. 카바페넴이라는 항생제를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 그런 세균이었어요. 근데 그런 균에 듣는 약이 이미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쓰이고 있었는데 국내에는 그 약이 안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약을 구하기 위해서 희귀의약품 센터라는 데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그 약을 구할 수가 있냐 했더니
구해가지고 이제 쓰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약을 쓰고 나서 그 균이 없어지면서 환자분이 이제 치료가 됐던 거예요. 약을 투여할 시기가 되었는데 약을 못 구해서 가족들이 너무 발을 동동 구르고 울기도 하고 시련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이 시중에 많이 유통이 돼서 아픈 환자들이 저랑 같은 그런 시련과 고통이 없이 다 빠른 케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생제 내성은 다양한 이유로 생깁니다. 약을 오래 써서일 수도 있지만 이미 내성이 생긴 균에 감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님 잠시 검진 좀 하겠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의료시설에 입원한 경우 내성균 감염에 더 취약합니다. 원래 요양원에 계시면서도 항생제 내성균의 보균자셨고 이번에 오실 때도 혈압저하랑 산소포화도 저하, 폐혈증으로 오셨고 피에서 항생제 내성균, 그 카바페넴 내성 장내 세균이 확인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항생제 치료를 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세균과 싸울 무기를 잃게 되는 항생제 내성. 항생제 내성은 조용한 팬데믹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매년 항생제 내성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10,000명을 넘습니다. 그러면 사실 몇 년만 지나고 나면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겪었던 그런 심각한 문제가 우리 일상에서 매일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코로나19와 별개로 이 항생제 스튜어드십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항생제 관리가 어려워지며 고초를 겪었다는 의료진. 이 병원에선 2019년 국내 최초로 항생제 전담 관리 약사를 지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병원과 그리고 저희 병원과 비슷한 규모의 병원 아니면 상급종합병원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데이터인데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동일 이제 상급종합병원과 비교했을 때 많이 이제 낮은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항생제 사용량이 많았던 코로나19 시기 동안에도 항생제 관리를 통해 절반 가까이 사용량을 줄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는 거는 결국 이제 환자의 치료 결과 부작용을 줄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실 미래의 내성 문제를 생각을 했을 때도 항생제를 좀 적절하게 그리고 최소한의 항생제를 쓰는 것은 중요합니다. 코로나19의 또 다른 후유증, 항생제 내성. 전문가들은 항생제 내성으로 인해 인류의 미래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항생제 내성이 생긴 세균들이 이제 늘어나면 치료할 항생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항생제가 없던 시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100년, 20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될지는 아마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항생제 내성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은데 근데 교수님 평생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내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어떤 보호자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아이가 폐렴에 걸렸는데 본인은 한 10년간 감기가 걸려도 아이한테 항생제를 안 먹였고 그래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내성균이 폐렴에 걸렸는데 내성균이 나왔다니까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약을 안 먹였는데 왜 내성균이 나오냐. 흔히들 항생제 내성은 의사의 오남용. 예. 항생제를 많이 써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일부고요. 돼지, 소, 닭, 그다음에 심지어 곡식들, 쌀이나 이런 곡식들에도 병충해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계속 세균들한테 진화의 압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생제 내성이 이미 된 세균들을 우리가 먹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아, 이미 우리 먹는 것 중에 그 내성균이 있는 진화된 세균들이 있는 걸 먹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는 것은 축산업이 엄청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항생제 쓰는 거를 단번에 일시적으로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회가 같이 의료계와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니 그냥 사회가 아니라요. 이게 네. 먹는 거는 다 저희도 수입된 거 먹고 수출하기도 하잖아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좀 이야기가 돼야 되는 안건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WHO가 인류를 위협하는 10대 위협 중에 하나가 항생제 내성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고 지금이 2024년인데 지금 이 시점으로 볼 때 다대내성균으로 돌아가시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약 1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한 바도 있고 그것이 단순히 그냥 직접 원인으로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이고요. 암 환자가 항암 치료하다가 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 다대내성균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환자의 통계는 사실은 다대내성균 감염으로 잡히질 않고 암 환자의 통계로 잡히거든요. 직접 원인 말고 간접 원인까지 합쳐서 저희가 말하면 이미 500만 명 정도의 환자가 전 세계에서 다대내성균으로 인한 감염병으로 돌아가시고 있다고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500만 명이고 앞으로 더 그 숫자가 높아지겠죠? 높아지는데 그러니까 그건 2050년까지 우리가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때까지 약 1,000만 명 정도가 1년에 다대내성균으로 사망할 것이다라는 레포트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1,000만 명이요? 네, 이제 우리는 암과 싸우는 일도 해야 되지만 항생제 내성, 다대내성균과도 싸우는 일을 빨리 서둘러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보니까요, 이런 감염병도 패턴이 있잖아요. 많이 바뀌었죠? 예, 코로나19 때문에 독감 아예 없어지다시피 했고. 맞아요. 한동안 감기 걸린 사람 못 봤었어요. 없었죠. 예. 그다음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독감 진짜 많이 걸렸어요. 많이 걸렸었죠. 네. 그리고 3, 4월쯤에 B형 독감이 유행을 하고 여름이 되면 파라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이런 형상이었는데 패턴이 있군요. 예, 이제는 이게 마스크를 딱 벗고 나서부터는 이 모든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감기 바이러스 종류가 한 10가지 되는데 얘네들이 다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주변에 A형 독감, B형 독감 한꺼번에 걸린 아이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게 또 코로나19 이후에 또 다른 패턴 때문에 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고 그러려면 이제 다음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겠냐를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2002년에 사스라고 홍콩에서 시작된 게 들어왔었고요. 2009년에 신종플루라고 들어와 있었고요. 신종플루. 그리고 2020년에 드디어 이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한 5, 6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유행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올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연구하고 고민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급박한 상황 속 코로나19 백신은 임상 실험부터 승인까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혁신의 핵심은 바로 mRNA 백신 플랫폼입니다. 바이러스가 세포를 감염시키기 위해선 열쇠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의 경우 스파이크라고 불리는 단백질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mRNA 백신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정보를 인체에 주입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mRNA 백신이 들어오면 세포는 코로나19의 스파이크 단백질과 같은 모양의 가짜 바이러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인체는 이를 항원으로 인식해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실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가짜 바이러스로 학습한 걸 기억하고 또 면역세포가 재빨리 반응해 바이러스에 대항하게 됩니다. 기존의 방식과 달리 바이러스를 직접 주입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고 생산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때문에 mRNA 백신 개발은 백신 주권 확보에 있어 세계적 관심사입니다. 그 mRNA 백신을 2027년까지는 좀 자국 백신으로 개발하고 이 개발만 한다 그러면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혹여 다른 신종 감염병이 생겨도 굉장히 빠르게 백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의 새로운 팬데믹 때에도 이 백신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속도를 내는 중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병원체 자원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스코브2 바이러스고요. 브라질에서부터 국내로 온 여행자 검체에서 분리된 병원체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비롯해 3만 주에 달하는 병원체를 보유 중인데요. 이를 토대로 미지의 감염병에 대항할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병원체가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병원체에 대한 대응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병원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한 대응하는 진단제나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원천 물질이 그래서 병원체 자원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다음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질병을 발표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질병을 선별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중인데 우리만의 백신 개발 가능성을 찾기 위해 현장에선 연구에 박차를 가합니다. 중화항체 분석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백신 접종 후에 생성되는 중화항체의 양을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마지막 이미지 처리 작업인데요. 저 파란색 점은 바이러스가 세포에 감염됐을 때 생성되는 그 배양 부분을 저희가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중화항체 생성량이 많지 않다면 파란색 점이 개수가 많이 생성이 될 것이고요. 효과가 우수하다고 하면 적은 개수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중화항체는 백신의 효과를 나타내는 근거 중 하나입니다. 인체에 백신이 주입되면 침입 물질에 대응하기 위해 면역 세포 중 하나인 B세포가 나타나는데요. B세포는 즉시 항원을 분석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낸 뒤 증식하고 기억합니다. 이후 실제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다시 B세포가 항체를 만들어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데요. 이게 바로 중화항체가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그 바이러스의 항원들을 잘 보존해 두고 여기에 대한 이제 항체 반응이 잘 나오는 이런 백신 기초들을 미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놓고 있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게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신종감염병이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코로나처럼 돌연변이 정도가 중간 정도면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은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춰 놓으면 백신을 개발하는 기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팬데믹에 맞설 또 하나의 방패는 치료제입니다. 이곳에선 기존 화합물 중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발굴합니다. 이제 화합물 보관용 플레이트고요. 96L 플레이트에 각각의 화합물들을 80개씩 담아서 보관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스크린이라는 툴을 통해서 드러그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실험용 플레이트에 동물 세포를 배양한 뒤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여러 화합물을 주입해 치료 효과가 있는 물질을 선별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좀 더 발전된 치료제를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종의 프로토타입 바이러스로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좀 도움을 많이 얻었고요. 치료제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는 게 어느 한 바이러스에만 특이하게 작용하는 치료제를 개발한다 그러면 다른 감염체가 나오면 이거는 우리가 쓸 수 없을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뭘 우리가 바라냐면 좀 더 광범위하게 항바이러스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치료제 연구들은 또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미지의 감염병에 맞서서 싸워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한데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노력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니까 병원 얘기를 좀 잠깐 드리면
우리나라가 병문안 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파서 입원하시면 엄마, 아빠들이 손자, 손녀를 데리고 할아버지 병문안으로 오는 거죠. 온 가족이. 온 가족이 특히 이제 주말에 그게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던 문화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뭐 암일 수도 있고 건강하게 뛰어노는 애들 그리고 건강한 성인들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걸려도 증상도 별로 없고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는 거죠. 근데 우연히 같이 만나서 밥을 먹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걸 옮겨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폐렴으로 진행하고 중환자실 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옆에 있는 환자들한테 또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병문안이라는 문화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죠. 이 4년간의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시기인데 새로 다가오는 감염병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걸 저희가 감염병 X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그 감염병 X를 무엇일 것이냐라는 걸 예측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이용해서 전 세계가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균과 바이러스가 확인이 되면 3개월, 4개월 안에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나라 국가의 아젠다와 플랫폼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들의 역할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가 2015년에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이런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감염 관리의 기본적인 조치들이 신종 감염병 X를 전파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리고 정부가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부서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